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7부입니다. 미국은 1917년 4월 독일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곧바로 지상군을 투입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협상국을 원조하는 형태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도 협상국들 대부분이 대출을 해갔지만 그건 민간 분야였고, 선전포고 이후 미국 정부는 이제 국가 대 국가로 100억 달러를 협상국에게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단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그간 동부전선에서 싸우며 독일 제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서부전선에서의 참호전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를 압박한 역할을 결코 적지 않았죠. 하지만 1914년 2월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당장은 러시아 공화국이 전쟁을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전쟁을 그만둔다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영국, 프랑스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아직 러시아 공화국이 전쟁을 그만둔다고 하기 전에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야만 했죠. 그리고 동시에 독일 제국에서도 지난한 참호전에 지친 나머지 독일 제국의 힌든부르크 참모총장은 방어선을 새롭게 구축하고는 병사들을 요새화시킨 방어선 쪽으로 후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새롭게 구축한 방어선을 힌든부르크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철수를 시작한 독일군의 후퇴 작전을 알베리히 작전이라고 하죠. 알베리히 작전이 마무리되는데 소요된 시간은 고작 3일. 그런데 그 3일간 독일군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벨기에 곳곳을 초토화시키고 파괴, 방화, 살해 등 끔찍한 짓들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독일군이 강제 노역자로 납치해간 프랑스 민간인들이 무려 12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독일군의 후퇴에 프랑스 측에서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는 독일의 힌덴부르크선에 맞추어 새로운 공격 거점을 정합니다. 단 프랑스군이 목표물로 잡은 거점을 공격하는 동안 다른 전선에 있는 독일군이 지원을 오지 못하도록 독일군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이 영국군의 역할이었죠. 영국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헤이그는 공격 지점을 아라스로 정하고 영국 전군을 아라스 쪽으로 빠르게 진군시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철수 작전은 어디까지나 전략상 철수였습니다. 더 유리한 곳에서 싸우기 위함이었죠. 그것도 모르는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군이 겁을 먹고 후퇴한다고 생각했고 거침없이 나아갔답니다. 나중에서야 독일군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적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현장의 기동부대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후방부대에서 병사들을 보내 영국군의 기동부대에 가서 독일군 힌덴부르크선의 실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참고로 이 내용이 바로 영화 1917의 줄거리죠.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가 이끄는 영국 제3군이 4월 9일 아라스 동쪽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아라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에드먼드 알렌비는 영국 제3군이 아라스를 공격하면 그 사이 헨리 호른이 이끄는 제1군과 허버트 고프가 이끄는 제5군이 제3군을 엄호하며 아라스 인근을 공격해 독일군을 포위하는 게 영국군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때 허버트 고프가 이끄는 제5군은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후퇴해야 했지만 헨리 호른이 이끄는 제1군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헨리 호른이 이끄는 영국 제1군은 대부분이 캐나다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던 군대로서 탁월한 캐나다 군인들의 단결력으로 목표했던 비미 능선을 성공적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죠. 비미 능선을 장악하니 제3군의 아라스 공격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라스 전투를 비미 능선 전투라고도 합니다. 아라스 전투는 5일간 지속되다가 영국군은 아라스를 점령하고 그 인근 마을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독일 제국의 폰 로스베르크는 조속히 전열을 정비하고 체계를 잡은 뒤 영국군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양측 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국군의 궁극적 목표는 프랑스가 공세를 펼칠 때 독일군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잡아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더글라스 헤이그는 마음대로 대치 상황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독일군과 아라스 부근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등 계속 대치를 하면서 프랑스의 대규모 춘계 공세를 기다렸습니다. 큰 활약을 해준 영국군에 비해 프랑스는 어영부영하다가 춘계 공세가 다소 지연되었고, 프랑스 총사령관 로베르 니벨이 주도하여 바야흐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니 프랑스 총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니벨 공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로베르 니벨이 사격의 파티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작전을 발살해버렸고, 이게 독일군 첩자 귀에 들어가 결국 프랑스군은 독일군에게 일방적 학살에 가까운 참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전하자 영국 측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4월 9일 시작되었던 아라스 전투의 상황을 5월 16일에나 되어서야 풀게 되는데, 이 한 달에 가까운 기간 영국 측 사상자가 무려 15만 명, 독일 측
사상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 전선에서 니벨 공세의 패착은 치명적이었죠. 1차 세계대전 초창기 서부 전선은 주로 프랑스가 주도하고 영국군이 보조하는 형태였으나 니벨 공세의 참혹한 결과로 영국군의 아라스 전투까지 무의미해지자 이때를 기점으로 영국군이 서부 전선을 주도하게 됩니다. 영국의 총사령관 더글라스 헤이그는 본인이 전쟁을 주도하며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맘때쯤 미국이 참전하면서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헤이그의 목표는 1918년 전쟁을 아예 끝내는 것이었고 반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더글라스 헤이그는 플랑드르 공세 작전을 고안해내어 독일군에게 대규모 피해를 줄 작전을 준비했고 1917년 7월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플랑드르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 정부도 더글라스 헤이그를 온전하게 믿은 만큼 영국 측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때려박은 회심의 전쟁이었으며 1차 세계대전의 기점이 되리라 판단하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1차 세계대전 3대 전투 중 마지막인 파스샹달 전투였죠. 파스샹달 전투는 베르댕 전투, 쏨 전투처럼 대규모 물량을 집어넣은 소모전이자 총력전의 끝판왕 같은 전투였습니다. 사실 총력전은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너무 부담이 많이 가는 형태의 싸움입니다. 총력전에서 이겨봤자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죠. 그래도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것이 낫기에 쟤보다 조금 더 많이 물량을 투입하겠다가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파스샹달 전투의 경우 영국 의회가 더글라스 헤이그를 지지해준 건 맞으나 정작 더글라스 헤이그의 참모진이나 프랑스군 측에서는 이 파스샹달로 집중 공격하는 것에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댕 쏨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1917년 7월 말 바야흐로 파스샹달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호전의 기본 방침은 처음에는 포격을 때려붓고 그 다음 보병들이 진격하는 형태입니다. 파스샹달 전투에서 퍼부은 화력은 역대 1차 세계대전 모든 전투들 중 최다였죠. 영국군이 퍼부은 화력도 대단했지만 독일 제국군이 구축해놓은 토치카와 기관총 진지가 매우 견고했으며 무엇보다 파스샹달의 땅이 진창으로 가득했기에 보병들이 진군하기가 워낙 어려웠습니다. 거의 갯벌급이었죠. 또 7, 8월이면 비가 많이 올 때죠. 폭우가 너무 자주 내려서 영국 프랑스군이 아무리 화력을 때려박아도 다 진창에 발이 묶여서 독일 제국군의 기관총 밥먹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의 더글라스 헤이그는 계속 병력을 밀어넣었습니다. 영국군은 전차 마크 시리즈를 투입시켰지만 역시 파스샹달 전투 최악의 조건이었던 악천후 때문에 진창에 빠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계속 쏟아지면 참호가 무너지기도 해서 익사하고 압사당하기도 일쑤였고요. 또 독일 제국군은 새로운 독가스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파스샹달 전투에서 독일 제국군이 살포한 가스는 겨자가스로 겨자 냄새가 나서 머스타드 가스라고 불렀죠. 겨자가스는 독일 제국군이 최초로 살포했던 염소가스나 더 발전시킨 포스겐 가스보다 훨씬 더 유독한 가스였습니다. 겨자가스가 너무 잔인한 게 그냥 한순간에 죽이는 게 아니라 뜨거운 화상에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1917년 9월 말이 되어서야 폭우가 그치기 시작하고 땅이 굳으면서 영국 프랑스군의 화력들이 성과를 보이며 독일 제국군의 토치카와 방어진지들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호주군과 뉴질랜드군 그리고 캐나다군의 활약상이 컸다고 하죠. 1917년 7월 말 시작한 파스샹달 전투는 1917년 11월 초 약 3개월 만에 협상군이 파스샹달을 점령하면서 협상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협상군 측 사상자와 독일군 측 사상자가 각각 20만에서 40만 명으로 합치면 40만에서 80만 정도의 사상자가 나오죠. 비록 사상자 수는 쏨 전투보다는 적지만 투입했던 화력만큼은 훨씬 큰 규모였고요. 당시 더글라스 헤이그의 참모진과 프랑스군에서 파스샹달 전투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것은 무수한 희생을 치러야 했다는 점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파스샹달이 그렇게까지 전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충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것도 있습니다. 파스샹달이 전략적 중요도를 떠나 그래도 독일 제국군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 것도 맞고요. 파스샹달 전투의 피해가 워낙 컸기에 영국의 더글라스 헤이그도 다소 민망한 감이 있었고 체면 복구용으로 독일 제국의 보급기지였던 프랑스의 캉브레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병들을 밀어넣으면 또 피해가 커질 테니 기갑 전차를 위주로 진격시켰습니다. 영국군은 마크4 전차를 중심으로 무려 460대를 동원해 캉브레를 비교적 쉽게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국군은 돌격에 특화된 특공대 스톰트루퍼를 징파해 캉브레를 탈환했죠. 참고로 독일 제국군의 돌격 특공대 스톰트루퍼는 스타워즈의 빌런 보병 부대명으로도 나오죠. 한편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무능으로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여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화국이 들어섰지만 바뀌는 건 크게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기억도 부재했고 또 1차 세계대전을 중단하지 않고 있었죠. 이때 러시아 공화국의 주도 세력은 맨셰비키당이라는 온건파였습니다. 1917년 10월 맨셰비키당의 불만을 품은 강경파 볼셰비키당이 레닌의 주도로 다시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러시아 내 혼란을 틈타 독일 제국은 동부전선에 공세를 펼쳤고 현 우크라이나의 키이우까지 점령하죠. 결국 1918년 3월 레닌의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은 독일 제국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빠져버립니다. 러시아의 협상국 이탈은 분명 영국, 프랑스에게도 큰 장애물이었지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도 이젠 직접 병력을 유럽으로 보내주기로 하죠. 1차 세계대전 곧 마무리로 치닫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8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